지난해 서울시가 조사한 미취업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5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47%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 비용을 스스로 벌어서 쓴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하루 전체의 시간 중 아르바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가 주는 삶의 힘겨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정부는 기초임금을, 자치단체들은 생활임금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 진짜 막 라면 막 먹는 친구들도 있고, 막 방비 내는데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돈 많이 쓰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보면은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 아침에 6시부터 알바 시작하고 오후에 학교를 가가지고 거의 잠을 많이 못 자요. 자기 주변의 형제라든가 뭐 친구 중에서 그런 이제 그 저임금 근로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같은 거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시급 6,470원은 괜찮은 임금일까? 적정한 임금일까? 2016년 5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시민들의 76.2%가 최저임금이 낮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시급 6,470원은 8시간 기준으로 하면 51,7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35만 2,230원이다. 월 135만 원으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180이나 뭐 이렇게 하면 생활비 그래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이렇게 월세나 뭐 이런 거 방비도 내고 뭐 이렇게 뭘 좀 사고 하면은 그 정도 쓰면 주변 친구들 보면은 좀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힘들게 생활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하루 진짜 막 라면 막 먹는 친구들도 있고, 막 방비 내는데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돈 많이 쓰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보면은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안타깝죠. 사실 서울의 물가 수준은 높은 편이다. 전 세계 국가들의 임금 대비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최저임금 빅맥 지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1시간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으로 빅맥 햄버거를 몇 개 살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시간 일해서 빅맥 햄버거를 1.37개 살 수 있었다.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OECD 회원국 23개국 중에서 15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서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볼 때도 서울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 속에서 적은 임금으로 생활해야 한다. 임금 수준이 낮다 보니 근무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에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요? 전 9시간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기가?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 아침에 6시부터 알바 시작하고 오후에 학교를 가가지고 거의 잠을 많이 못 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견 타당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떤 일자리인지가 중요합니다. 밑바닥에 있는 임금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부터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거론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됐다.
금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대비 13.2%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개념과는 또 다른 생활임금이란 무엇일까? 왜 서울시와 서울의 21개 자치구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 최저임금이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게 도입이 안 될 텐데, 그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을 비교해 보면은요, 최저임금이 현재 그러니까 흔히 이제 보통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 보면은 1인 가족의 월 가계 지출하고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은 약 85%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15% 정도는 그 지출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까지는 이제 모자란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넘어서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제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생활임금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기초임금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 생활임금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런 말이 타당한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어찌 보면 좀 생소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초임금 그리고 이 생활임금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최저임금은 법에서 모든 산업장, 모든 지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생활임금은 법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해당 지역 공공부문, 구청,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근로자, 비정규직에게만 해당되거든요. 결국은 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이제 법적으로 정하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라는 카드를 내민 거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6,030원이거든요. 서울 지역이 7,000원대인데 네. 이 6,030원으로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도 실현할 수 없다. 문화생활도 마찬가지고 비싼 물가에 주거 교통비를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낮은 최저임금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반영을 하면 시장에서 사기업에서도 이런 최저임금을 보다 높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외국에서는 영어로 이제 리빙 웨이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시의 물가나 생계비를 고려한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기초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기초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임금도 중요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즉 못 받는 비율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올해 통계청 3월 기준으로 보면 11.3%, 즉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중에 비율을 보면 약 220만 명이 넘습니다. 220만 명. 예. 10%, 11% 정도면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숫자로 따지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성남 고향 인구가 100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도시의 인구가 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이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그럼 과연 이것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듭니다. 예, 아직 이제 우리나라의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는 이제 3년에 불과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4, 5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직원의 만족도나 이직률을 봤더니 이직률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고요.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서울연구원 조사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임금이 지금 몇몇 기업에서는 민간에 일부 확산되고 있거든요. 성북 지역에 보면 대학교 2곳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네. 우리 대학교에 청소하시는 비정규직에게도 성북구가 정한 최저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사례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올해 6개 기업하고 스스로 기업들이 서울시의 생활임금 정도는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업무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 효과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는 기초임금이 아니라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기업은 이게 총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 임금은 월 급여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퇴직금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의 학자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사기업이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했을 때 영국처럼 어떤 인센티브 제도 공공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례를 드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최저임금을 따질 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빅맥 지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힌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는 빅맥 지수처럼 그 나라의 커피나 햄버거의 물가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네. 생활임금은 자치단체, 즉 지역별 물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 획일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지표는 없고요. 다만 미국에서는 생활임금 계산기라는 걸 연방주에서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수식을 넣으면 임금이 나오도록 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약 66곳에 생활임금이 도입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각기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혼선도 주고 기준이 뭐냐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일적으로 만들고 그 지표에 근거해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매년 생활임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들도 동참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곳은 몇 군데 정도가 되죠?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포함하면 250곳 정도 되는데요. 네. 올해 10월 기준으로 66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6%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 경기, 인천, 서울에 몰려 있고 경남, 경북 쪽은 거의 도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향후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유럽, 영국처럼 모든 지역이 할 수 있도록 의회 조례로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 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제도조차도 사실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예. 그 지역별 자칫 잘못하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는 최저임금 이외에 생활임금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만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별 임금 격차를 더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생활임금 법이나 최저임금을 개정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기초임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보다는 사실은 기초임금 자체가 충분히 높아지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활임금이 사실은 중요한 것보다는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최저임금이 일정 정도 현실화되는, 즉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5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44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최저임금이 월 1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된다는 이유는 그 지표에서 이렇게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기초임금이 현재의 생활임금 수준은 돼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기업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기초임금 혹은 생활임금이 책정이 돼야 사회를 지탱하는 힘도 건강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이 생활임금 제도이다. 90년대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처음 시작된 생활임금은 우리나라에도 201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생활임금제는 그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근로만으로도 흔히 말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주거비, 식비라든가 교통비, 문화 관련된 비용 등등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흔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근로자하고 그 가족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래서 생활임금을 흔히 가족임금, 패밀리 웨이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부터 생활임금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임금은 경제 성장만큼 상승하지 않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생활임금 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생활임금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공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생활임금의 취지 자체가 현행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지방정부가 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영역에 한해서는 이 생활임금이라는 더 높은 코스트의 임금을 지급하자라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한계가 있다라 그러면은 지방정부가 설정하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까?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나쁜 제도는 아닐까?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자영업자 문제가 핵심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사실 자영업자가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나 아니면 뭐 재건축하겠다 나가라고 하는 뭐 이런 건물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랑 자영업자의 문제가 정말 자영업자의 어려움의 핵심인데 이것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제 어려운 사람끼리 대립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생활임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생활임금이 공공기관에만 머물고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생활임금이 상징적인 숫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전시 행정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과연 생활임금은 서울 시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 수 있을까? 우리가 아마 주변에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들 가능한데 주변에 분명히 그런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사업장을 또 경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측 입장, 사측 입장 양쪽이 갈릴 수가 있는데 자기 주변의 형제라든가 뭐 친지 중에서 그런 이제 그 저임금 근로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같은 것,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한 생활임금 제도. 생활임금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민 경제도 살릴 수 있을까? 네, 위원님. 생활임금에 대한 그 급여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인터넷상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따져서 급여를 다 주면 나는 그거보다 더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문제점이 이 생활급여, 생활임금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높게 책정될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중소 영세 기업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정책으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생활임금은 임금 정책이고요, 국가나 지방 정부의. 네. 그리고 이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에게는 산업 정책이 같이 도입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동반 성장 정책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것들을 건물 임대료를 일정 정도 규제를 하거나 그리고 통신 이용료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해 준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3년 이내의 폐업률을 보면 영업이익이 안 나와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시기에 대기업의 자본잉여급이나 수수료는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뿐만 아니라 임금을 높게 받았을 경우에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선순환, 즉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갖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자영업 정책이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소상공인과 이런 곳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 창출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사회보험료도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누리사회보험 제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다 확대하면 임금의 상승분이 상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생활임금 분야로 다시 돌아와서 서울시나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생활임금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민간이 아닌 관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 얼만큼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생활임금의 수요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가장 지금 한계나 지적받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서울 지역에 올해 기준으로 약 4,908명 정도가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19개 자치구와 서울시 포함인데요. 이 금액은 한 72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됐는데 네. 대부분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 즉 시청 구청에 근무하는 계약직 비정규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서울시나 구에 건설업 조달업을 하는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하거나 네. 순수 서울의 민간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즉 이 생활임금 제도는 민간 확산이 성패 좌우 달려 있거든요. 결국은 구와 시가 이 민간 확산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건물 지원, 그리고 사용자의 교육훈련 부담, 그러니까 즉 노동시장 이외에 지원 정책을 같이 네.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영국에는 그래서 생활임금 재단이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 생활임금을 주겠다 해서 인증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 생활임금 인증 마크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을 더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올해 도입되고 있는 기업 숫자가 2,900개가 넘고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로 보면 매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공공부문에서 단순히 이제 행정 효과만 기대하지 말고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하고 같이 하면 이 제도가 좀 연착륙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져야지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올해 5월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서울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95%가 넘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 알고 있는 비율은 한 45% 정도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내려가서 서울시가 아니라 구 차원의 생활임금을 알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에 2명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네. 구에서 그냥 우리 금액 얼마 줍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홍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은 그냥 임금이 아니라 사회적 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업이 그냥 이렇게 책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네. 노사정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도만큼 이 금액의 효과는 더 높아지겠죠. 기초임금을 정할 당시에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노사정이 모두 합의를 해야지 정해지는데 예.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제계도 다 참여를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지금 서울 지역의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꾸려지고요. 네. 적은 곳은 5명, 많은 곳은 10명이 넘는데 이 위원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회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의원이나 구의원, 네.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노동계나 사용자 단체 이렇게 주로 이제 5개 단체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보통 표결까지는 가지 않고요. 합의를 통해서 이 정도 올해 책정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표결까지 가거든요. 극심하게 매년 대립을 하는데 네. 생활임금은 아무래도 공공부문에 한정되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이 생활임금의 방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임금 취지 자체로 인간이 기본적인 인권을 욕구를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임금이 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매년 이렇게 금액을 발표하기보다는 목표치를 정해두고 네. 우리가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목표치를 중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생활임금을 논의하는 즉 괜찮은 적정한 임금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생활임금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것도 자치단체마다 다른 생활임금을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아직도 다소 모자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생활임금에 대한 홍보를 늘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손을 벌리기엔 부모들의 생활 여건도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여인이 과거에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라는 말을 했던 것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공분을 샀던 이 말, 이 사람은 돈 없는 부모가 잘못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돌아가서 생각해보죠. 기초임금 몇백 원을 올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대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들은 최소한의 생계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보장해주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